강원도의 아침은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흙냄새와 맑은 이슬, 그리고 푸른 식물들이 뿜어내는 상쾌한 향기. 손가람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스마트팜 안에서 태블릿 PC로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농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호미로 밭을 가는 그런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농업생명과학을 전공하고 모두의 기대를 뒤로 한 채 자신의 고향인 이곳 강원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부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기농 스마트팜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농장에서 자란 딸기와 토마토는 서울의 최고급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울렸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5학번 졸업 10주년 동창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아람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자신의 배경을 과시하던 동기들, 특히 강남의 여왕처럼 굴던 김유라와 그녀의 친구들. 그들은 졸업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겠다는 아람의 꿈을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생각이라며 비웃었었다. 서울대까지 나와서 고작 흙이나 파고 살겠다고 정말 아깝다 얘. 아람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공허한 자랑과 속물적인 대화가 가득할 그 자리에 굳이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바꿨다. 그녀의 꿈을 이해해 주었던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를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참석 버튼을 눌렀다. 동창회 전날 밤 그녀에게 영상통화 한 통이 걸려왔다. 화면에는 해외 출장 중인 그녀의 남편 이건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 투자 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회장이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남자일 뿐이었다. 우리 아람이 정말 동창회에 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가서 또 그 속물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아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나 이제 그런 말에 상처받는 어린애 아니야. 그냥 친구들 얼굴 보러 가는 건데 뭐. 그리고 나 내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건우 역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하지만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지루해지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에이, 당신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데리러 갈 테니까. 모든 걸 멈추고서라도 바로 날아갈게. 약속해.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아람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남편의 그 허무맹랑해 보이는 약속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동창회 당일, 아람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의 풍경이 푸른 산과 들에서 잿빛의 빌딩 숲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강남의 약속 장소 최고급 호텔의 루프탑 바 앞에 섰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동창들 사이에서 유독 소박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활짝 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곧 닥쳐올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을 구해줄 기사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가람이 강남의 최고급 호텔 루프탑 바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그리고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곳은 그녀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는 전혀 다른 인간의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서로의 성공을 과시하기 바빴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새로 뽑은 외제차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유럽 여행 이야기뿐이었다.
아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구석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손을 흔드는 친구 민지와 혜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안도하며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아람아, 진짜 왔구나. 보고 싶었어. 그들의 재회는 이 위선적인 공간 속의 유일한 진실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불평, 결혼 생활의 고충, 그리고 아이 키우는 이야기. 아람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 넌 어때? 강원도 생활은 힘들지 않아? 힘들긴. 재밌어. 내가 직접 키운 작물들이 내 손으로 만든 브랜드로 서울 최고의 백화점에 들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한데. 아람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들의 여왕 김유라가 등장한 것이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의 최신상으로 휘감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 허영의 경연대회에 화려한 정점을 찍는 듯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라야, 역시 다르다. 이 가방 이번 시즌 한정판 아니야. 피부 좀 봐. 역시 청담동 사모님은 다르네. 유라는 그 모든 찬사를 여왕처럼 당연하게 즐기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아람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아람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옛 친구를 만나는 반가움이 아닌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손가락 아니야. 너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다. 여전하네 넌. 그녀는 아람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SNS에서 내 농장 사진 봤어. 참 소박하더라. 아기자기하고. 그녀의 말투에는 칭찬을 가장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 역시 옆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아람아, 거기서 혼자 지내면 심심하지 않아. 남자라도 좀 만나야지. 그 농장 돈은 좀 벌리니 그래도 우리 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는데. 그들은 아람의 선택을 도시에서의 경쟁에서 밀려나 시골로 도망친 패배자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자부심을 촌스러운 고집으로 깎아내리려 했다. 아람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들과 다툴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미소로 대답했다. 나는 내일이 즐거워. 너희야말로 서울의 팍팍한 생활이 힘들지 않니?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에 김유라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아람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람아, 내가 똑똑한 애였는데 그렇게 재능을 썩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들어지면 나한테 연락해. 우리 남편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서울에 번듯한 일자리 하나쯤은 알아봐 줄 수 있을 거야. 흙 파는 일보다는 낫지 않겠니? 그녀의 말에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참지 못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꿈을, 그녀의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아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두 주먹을 테이블 밑에서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김유라의 동정심을 가장한 모욕적인 말에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손가람의 곁에 앉아있던 친구 민지와 혜진이 보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김유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람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하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야말로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린 지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게 성공 아니야. 손가람은 우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어.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고작 시골에 가서 흙이나 파고 있잖아. 이건 재능 낭비라고. 그녀는 자신의 속물적인 가치관을 현실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람이 친구들의 팔을 잡으며 그들을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유라야, 네가 말하는 흙 파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사실에 대한 설명이었다. 내 농장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낡은 농장이 아니야. 그곳은 인공지능이 온도와 습도, 그리고
영양분을 제어하고 드론이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최첨단 스마트팜이야. 나는 내 태블릿 PC 하나로 수천 평 농장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지. 그녀의 설명에 유라와 친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언어였다. 아람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생산하는 유기농 딸기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이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 아마 너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키운 과일을 먹어봤을지도 모르지. 나는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게 아니야. 나는 대기업의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고 있어. 너희가 매일 입고 자랑하는 그 명품들처럼 몇 년 뒤면 사라져버릴 유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가치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녀의 연설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었다. 유라와 그녀의 친구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아람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김유라는 이 지적인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가장 원초적이고 잔인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외적인 비하였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와, 연설 한번 대단하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그녀는 아람의 소박한 옷차림과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결국 너는 싸구려 옷을 입고 헛간 같은 집으로 돌아가는 촌뜨기 농부일 뿐이야. 우리를 봐. 이게 성공이야. 이게 현실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창밖의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가리켰다. 그녀는 모든 논쟁을 다시 가장 원초적인 보여지는 거니의 문제로 되돌려 놓았다. 그 마지막 모욕의 아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변에서 다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람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자부심과 그녀의 인생 전체가 그들의 물질적인 가치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아주 낮은 그러나 심장을 울리는 육중한 굉음이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루프탑 바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이냐는 듯 술렁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굉음의 정체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김유라의 마지막 모욕적인 말이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루프탑 바의 공기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손가락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가 완벽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그 육중한 굉음이 시작되었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던 소리는 순식간에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되어 그들이 있는 루프탑 바로 다가왔다. 시끄러운 파티 음악 소리가 그 굉음에 묻혀버릴 정도였다. 유리창과 와인잔들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밭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그들이 있던 호텔 바로 옆 거대한 경기장의 상공 위로 거대한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다. 그것은 뉴스에서나 보던 경찰이나 방송국의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유선형의 디자인을 한 최고급 기종의 개인 전용 헬리콥터였다. 세상에, 저게 누구야? 이 호텔에 저런 거물이 오는 행사가 있었나? 모든 동창들이 창가로 몰려들어 경의와 흥분에 가득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유라와 그녀의 친구들 역시 자신들의 초라한 명품 자랑은 모두 잊은 채 휴대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마침내 헬리콥터가 경기장 중앙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잠시 후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멀리서 보아도 그의 실루엣에서는 평범한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다. 그가 불빛 속으로 걸어 나오자 누군가 소리쳤다. 이건우 회장이잖아.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파티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건우. 아시아 최고의 기술기업 넥젠테크의 신화적인 창업주. 자수성가한 젊은 천재.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신비로운 남자. 그가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인가? 김유라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건우 회장과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보려는 듯 필사적으로 창가에 매달렸다. 하지만 이건우 회장은 호텔 입구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헬리콥터 옆에 서서 고개를 들어 이쪽 루프탑 바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창가 구석에 서 있던 한 사람 손가락에게 닿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두 손을 입가에 모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잦아들지 않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를 뚫고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듯 다정하고도 조금은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외쳤다. 아람아. 그의 목소리가 루프탑바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집에 가자. 내일 아침에 일본 딸기 농장 시찰 가야 하는 거 잊었어. 늦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외침이 끝나는 순간 루프탑바 안의 모든 공기가 시간이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파티의 가장 구석진 곳에 서 있던 한 사람. 그들이 방금 전까지 촌뜨기 농부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손가람을 바라보았다. 아람아, 집에 가자. 일본 딸기 농장. 그 단어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믿을 수 없는 하나의 문장으로 조합되고 있었다. 김유라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그녀의 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허영의 성이,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 시골뜨기의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와 외친 그 다정한 한마디에 완벽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루프탑 바의 모든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을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동창들은 이제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서 있는 헬리콥터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특히 김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동경하고 닿고 싶어 했던 그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시골뜨기의 남편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손가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어떠한 조롱이나 통쾌한 미소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 희미하고도 슬픈 눈으로 그들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이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파티장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퇴장은 그 어떤 화려한 선언보다도 더 강력한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그녀가 헬리콥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남편 이건우는 문을 열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부축해 헬리콥터 안으로 태웠다. 잠시 후 거대한 헬리콥터는 굉음과 함께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헬리콥터 안에서 아람은 창밖으로 자신들이 방금 떠나온 그 화려한 호텔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초라해진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괜찮아. 건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아람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며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은 것 이상이야. 오히려 후련해. 그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오늘 동창회에 오면서 조금은 기대했었나 봐. 10년이 지났으니까 다들 조금은 변했을 거라고. 더 성숙하고 더 깊어졌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였어. 10년 전 그 좁은 교실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던 철없는 아이들 그대로. 건우는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당신을 왜 사랑하는지 알아? 그가 물었다. 그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가리켰다. 저 아래 사람들은 저 반짝이는 불빛들을 더 비싼 차를, 더 넓은 아파트를 성공이라고 불러. 하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야. 그건 그저 끝없는 소비와 경쟁일 뿐이지. 그의 시선이 다시 아내를 향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은 저들과는 다른 종류의 수학을 하고 있어. 당신은 흙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잖아. 지속 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거리.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돈이나 명예를 쫓는 여자가 아닌 자신의 신념과 열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당신의 그 위대함을 사랑한 거야. 그의 말에 아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바로 그 농부이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했던 것이다. 헬리콥터는 서울의 야경 위를 날아 강원도의 푸른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람은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저 화려한 세계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나 상처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동창회에서 아주 다른 종류의 수학을 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우정을 되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세상 최고의 남자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농장에서 갓 수확한 과일처럼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녀 인생의 가장 진정한 풍요였다. 강서연은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획한 전시회의 마지막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아트 큐레이터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삶은 3년 전 그날의 비극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운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체와도 같았다. 그때 비서가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발신인은 그녀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 박지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예상대로 화려한 결혼식 청첩장이 들어있었다. 신랑 박지훈 그리고 신부 최유라. 두 사람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차가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비가 내리던 카페 창가. 7년을 만났던 남자 박지훈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 헤어지자. 뭐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최유라 씨 알지? 우리 회사 최대 주주의 딸이야. 그 집안은 네가 내게 줄 수 없는 기회를 줄 수 있어. 서연아, 우리 이제 현실을 보자. 그의 말은 그녀가 7년간 바쳐온 사랑과 헌신을 기회라는 단어 하나로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얼굴을 뒤로 한 채 더 큰 성공이라는 욕망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나갔다. 다시 현재. 서연은 청첩장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으니까.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언제 들어왔는지 그녀의 남편 차민혁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다정하게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아델 호텔의 젊은 회장이었다. 그는 또한 박지훈이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동경하고 어떻게든 연을 만들고 싶어 하는 상대이기도 했다. 서연은 청첩장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민혁은 청첩장을 보고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어이없다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결혼식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더군. 그는 박지훈이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결혼식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기묘한 아이러니가 스쳐 지나갔다.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가야 할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청첩장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결혼식 장소를 바라보았다. 아델 호텔 그랜드 볼룸. 바로 그녀의 남편이 소유한 곳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차갑지만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응,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온했다. 가서 진심으로 축복해줘야지. 그리고 나의 이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내 손으로 완전히 끝내고 와야겠어. 그녀의 의지를 읽은 민혁 역시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그렇다면 당신의 남편으로서 기꺼이 함께 가주지.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축사를 선물해주고 오겠어. 두 사람은 청첩장을 함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을 함께 계획하는 강력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조용하고도 완벽한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민혁 회장이 소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아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박지훈과 최유라의 결혼식을 위해 동화 속 궁전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두 사람의 천박한 욕망이 이뤄낸 결실을 축복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강서연은 이 모든 화려하고 거짓된 풍경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과시적인 명품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몸의 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녹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등장은 오히려 요란하게 치장한 다른 하객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신랑 박지훈의 7년이나 만났던 옛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흥미로운 눈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다. 무대 위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박지훈과 최유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인 척 연기하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랑의 옆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호텔의 주인인 그녀의 남편 차민혁이 완벽한 들러리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지훈과 최유라가 보란듯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패배자를 향한 값싼 동정심이 걸려 있었다. 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신부 최유라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이렇게 직접 와서 축하해 주다니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박지훈 역시 거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만족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그래 서연아, 네가 이렇게 쿨하게 와주니 나도 마음이 편하다. 너도 곧 나 같은 사람 말고 너한테 더 맞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들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을 짓밟고 자신들의 행복을 과시하기 위한 잘 짜인 각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던 과거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분노나 슬픔이 아닌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보는 듯한 아주 희미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축하해요, 지훈 씨. 그리고 유라 씨도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두 분이 각자 뿌린 만큼 꼭 그대로 거두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박지훈과 최유라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전혀 먹히지 않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서연은 멀리 무대 쪽에 서 있는 남편 차민혁과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걱정과 저속한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그들의 조용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침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다. 사회자가 높은 톤의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아델 호텔의 차민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두 사람을 위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차민혁에게로 향했다. 박지훈은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의 증거인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멋진 축사를 해줄지 기대하며 뿌듯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서연은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복수의 막이. 사회자의 목소리가 드디어 하객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서를 알렸다.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아델 호텔의 차민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두 사람을 위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신랑 박지훈의 옆에 서 있던 차민혁에게로 향했다.
강당 안의 모든 하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인 그의 등장에 감탄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신랑 박지훈의 어깨가 자랑스러움으로 한껏 올라갔다. 그는 이 순간을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차민혁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먼저 신랑과 신부를 향해 짧고 정중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차민혁입니다. 지훈이와는 비즈니스를 통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오늘 제 친구 박지훈과 그의 아름다운 신부 최유라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축사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하객들은 잠시 술렁였다. 축사를 마친 민혁은 마이크를 내려놓는 대신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강당의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한 여인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인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이 특별한 자리를 빌려 저에게 훨씬 더 소중한 다른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지훈과 최유라의 얼굴에서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차민혁은 그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하객들 사이를 지나 똑바로 강서연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손을 내밀었다. 잠시만 저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겠어요? 서연은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데 평온한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강당의 중앙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섰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강인함과 품격,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준 여인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는 박지훈과 최유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내뱉었다. 오늘의 신랑 박지훈 군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당신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덕분에 제가 그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여러분, 제 아름다운 아내 강서연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당 안에서는 누군가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박지훈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경악과 파멸의 표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한편의 슬로우 모션 비디오 같았다. 신부 최유라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가 떠올랐다. 그들의 완벽했던 결혼식은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여인의 전 남자친구가 아닌 바로 그녀의 남편에 의해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복수는 그렇게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차민혁의 마지막 말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무대 위에 신랑 신부와 강당 중앙에 서 있는 강서연과 차민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속삭임은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되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세상에, 저 여자가 박지훈의 옛 연인이 차민혁 회장의 부인이었다고. 그럼 저 가방은 박지훈 저 친구 완전히 잘못 건드렸네. 아델 호텔 회장을 적으로 돌렸으니 신부 최유라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과 가문이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박지훈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두 집안의 화려했던 결합은 이제 추악한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의 주인공 최유라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옆에 굳어있는 박지훈을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며 어떻게 나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식, 그녀의 인생 최고의 날은 이제 최악의 악몽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서연과 차민혁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추악한 연극의 관객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퇴장은 그 어떤 화려한 피날레보다도 더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박지훈은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여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주고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던 진정한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성공을 위해 그녀를 버리고 선택한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연을 맺고 싶어 했던 거물 차민혁을 자신의 가장 큰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실용적인 선택은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호텔을 빠져나온 서연과 민혁은 차를 타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연 회장의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민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서연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볍고도 환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은 것 이상이야.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민혁 씨. 복수해줘서가 아니에요. 내 곁에 서줘서,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아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강인한 여인이었다. 민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과거는 이제 끝났어, 서연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의 미래를 시작하자. 그의 말처럼 그들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과 최유라의 결혼식은 그날로 파탄이 났다. 그 사건은 상류층 사회에 한동안 가장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옛 연인을 초대했다가 그녀의 새로운 남편이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결혼식 전체를 망쳐버리는 굴욕을 당한 남자. 박지훈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최유라의 집안은 격노했고 두 사람의 결혼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박지훈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를 향한 지름길은 오히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절벽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다. 한편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강서연과 차민혁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복수는 시끄러운 소문이나 남들의 비웃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복수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였다. 민혁은 아내의 갤러리를 자주 찾아와 그녀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다. 서연 역시 바쁜 남편을 위해 그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가장 든든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의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져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다 박지훈과 함께 찍었던 옛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런 감정 없이 다른 낡은 물건들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도 미련도 남기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연이 기획한 신진작가 전시회가 큰 성공을 거두던 어느 날 오후였다. 갤러리에는 수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싼 정장과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한 지치고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는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반짝이는 것들을 쫓다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다이아몬드를 내 손으로 버렸지.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네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아무런 감정 없이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요.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기 위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박지훈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돌아선 후 차민혁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아.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아주 평온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정말로 괜찮아.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를 용서했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남자와 함께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도 명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가장 눈부신 명품이었다.